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놈아. 그럴 작정으로 우리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의 진솔하고도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가장이 된 형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분의 사연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평생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학업과 생계를 이어온 그의 고단한 삶, 그리고 성인이 되어 찾은 고향에서 마주한 가족들의 냉대와 배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원망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운명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매우 권위적이었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으로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큰형 말 잘 들어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이 우리 집안의 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형님은 동생들을 종처럼 부렸고 기분이 나쁘면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너도 내년부터 날 도와서 농사 지어야지.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냉정했습니다. 공부 그만하면 됐지, 응?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됐지. 농사 짓는데 공부할 게 뭐가 더 있냐? 어머니마저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형님 말 들어라. 그래도 남자애라고 공부 더 시켜준 거잖냐. 얼른 형님 도와서 일해야지. 네 형이 고생이 많다.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에 성공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땅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라고 하셨던 밭, 이제 저 주세요. 땅 부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저에게 길 건너 있는 밭 1000평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도 늘 그 땅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완전한 독립을 했으니 제 땅을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답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이냐? 아, 그 잘난 고등학교에서 예의는 안 가르치든? 형님, 저는 네가 지금 그 땅이 왜 필요하냐? 막내까지 20살 넘으면 내가 다 정리해서 나눠줄 건데 왜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그걸 달라 그래? 어련히 알아서 주는데 말이야. 곁에 있던 어머니도
형님 편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형이 다 챙겨줄 거야. 오랜만에 왔으니 같이 밥이나 먹자. 왜 큰 소리를 내니? 어서 앉아라. 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자 큰형님이 또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넌 어차피 그 땅에다 농사도 안 지을 거잖냐.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내가 팔아서 줘야지. 너 결혼할 때쯤 되면 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제가 정말로 결혼할 때가 되어 다시 큰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주세요, 형님.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 땅이 네 생각대로 그렇게 금방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냐? 전당포에서 엿 깎아먹는 것도 아니고. 금방이라뇨.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요. 저도 골치가 아프다고요. 그러자 형님은 내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러냐? 그리고 애초에 네가 그 땅 다 갖는 건 아니지. 큰아들인 내가 있는데. 이놈이 땅 욕심내면서 자꾸 찾아오기나 하고 말이야. 제가 받기로 한 그 땅은 일부일 뿐이었고 큰아들인 형님의 몫은 넘쳐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만 해도 형님 앞으로 되어 있었죠. 자꾸 찾아오다뇨. 안 주시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땅 저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긴 했지만 그동안 네 형이 고생이 많았잖아. 그리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팔아서 주겠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이제 와서 다 주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혼한다니까 나도 빨리 알아보마. 그러니까 이 일 가지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곤 형님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 마음은 오죽하겠냐. 너 그 땅은 엄마가 형한테 잘 말해보마. 밥은 먹었어? 들어와서 얼른 한술 뜨고 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아요. 큰형님 말고는 자식으로 안 보이세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 결혼하는데 땡전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왜 제 것까지 뺏어가는 걸 두고만 보세요? 제가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설마 형이 안 죽었냐?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지. 걱정 마. 그리고 결혼에 못 보태는 건 요즘 네 형이 애들 키우느라 이리저리 돈 쓸 데가 많아 그러지.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주는 땅부자 집이 바로 큰형님네였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빌려주고 한 것만으로도 수입이 차고 넘칠 텐데 뭐가 그리 돈이 부족하다는 건지. 저는 결국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월세집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엔 큰형님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형이 데려다 줬지. 오랜만에 우리 작은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큰형님네가 보기 싫어 자주 내려가지 않았더니 어머니를 뵌 날은 손에 꼽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 처음 오셨던지라 저희 집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사는 게 좀 그렇죠? 아늑하고 좋은데 뭘.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수입이 나쁘지가 않아 알뜰하게 모아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겸사겸사 왔지. 이거 네 도장도 필요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뜬금없이 종이 한 꾸러미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큰 집 있잖냐. 예전에 네 아버지가 큰 집에 돈을 좀 껐어. 그런데 이번에 그걸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참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정리해서 싹 갚으려고. 얼마나 빌리셨어요? 얼마 안 되기는 한데 동생 된 도리로 갚아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빌리신 돈이니까 너희 형제들이 다 같이 갚는 게 맞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밀어진 종이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어요. 오실 줄 모르고 저희가 먹던 대로 차렸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네. 맛있게 먹으마.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즐겁게 식사를 하고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내가 어머니와 자라며 작은 방으로 잠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보는 건지. 큰형님만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올 필요도 없었던 저는 괜스레 속이 쓰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큰형님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어머니였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이 들었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벽을 보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우리 큰아들 하는 일 잘되게 해주시고 큰 손주들도 모두 공부 잘하고 아프지 않고 복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도 일이 잘 풀려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고 별탈 없이 평온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중얼중얼 기도를 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밖에 몰랐죠. 기도에도 등장하지 않는 여동생들이 짠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 이름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고는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저는 시골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나 돼야 한 번씩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사업이 어려워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이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골집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 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되면 받았어야 했던 건데 제 나이가 벌써 35이고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화기 속 형님은 여전히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만 힘드냐? 요즘 다들 힘든 거 뻔히 알잖냐. 이럴 때 땅이 무슨 수로 팔리냐? 그 땅 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땅이 20년이 넘게 안 팔려요? 나도 힘들어서 그 땅도 팔아버리고 싶다. 내가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냐? 형님 큰아들은 의대도 보내셨잖아요. 의대 학비가 얼만데 자식 가르칠 돈은 있으면서 왜 동생 돈을 떼먹으려고 하세요? 너는 아무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놈이야. 내가 너 키워준 부모 같은 형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평생 내가 모셨고
네 밑으로 동생들 줄줄이 다 내가 키워서 시집 보내고 했어. 그런데 그 땅 조금 안 줬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말이야, 너 그 땅 포기한다고 도장도 찍었잖아. 그래도 동생이라고 조금 챙겨주려고 했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됐다.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형님은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내가 그 땅을 포기한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말에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저를 찾아왔던 어머니, 그리고 그날 아버지 돈을 갚을 일이 있다며 어머니가 내밀었던 종이에 도장을 찍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이 대신 받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곤 제가 말할 틈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혼에 독립한 여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우리한테도 다 도장 받아갔었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다 큰오빠한테 주겠다는 문서였어. 난 엄마가 찍으라길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지 뭐야. 여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결국 큰형님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괴롭게 한 사실은 그 일이 어머니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가족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땅은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고 여태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기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IMF를 거쳐갔고 여러 번 망하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골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3년 전쯤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손주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너도 좀 보태줄 수 있겠냐? 건너 서로의 소식은 꾸준히 전해졌는데 제가 사업이 잘 돼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장난하시나? 형제들 재산 다 뺏어서 큰형님 주셨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그건... 어머니는 말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네 형이 하도 시켜서. 근데 네 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느라 힘들었잖아. 그리고 장남이 잘 살아야 나머지도 그 덕을 보는 법이여. 거 봐라. 큰손주가 의사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전부 피겠지. 그 재산들 다 가져갔으면 힘들었네 어쨌네 할 자격 없어요. 이제 그 땅 다 잊고 살고 있고 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길래 큰형님 아들 병원 차릴 돈을 대라고 하세요? 저는 울음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고 있는 저를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불쌍해.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냥 잊고 살아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았고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니 어느덧 저도 훌쩍 60이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치매 증상은 보이시지만 아직까진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장수하신 편이라 매년 올해 돌아가시려나 내년에 돌아가시려나 언젠가 연락이 오겠다 생각은 하고 살았고 연은 끊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돌아가시기 전에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뵌다고 생각하고 다녀올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시골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둘째야, 내 둘째 아들 왔니? 저를 보더니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도 가끔 못 알아보시는데 도련님은 알아보시네요. 형수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차마 내민 손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술은 다 부르트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어머니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평생 원망하며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셔서 누워만 계세요? 제가 묻자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안 아프신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요. 어머니 저렇게 일어나시지도 못하시니까 혼자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큰형님과 형수는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증오했지만 그간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지 큰형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았으니 어머니 챙기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야,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하룻밤 자고 가세요. 형수가 어머니 옆에 이불을 깔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오늘 안 들어온대요. 큰형수도 사람이라고 제 얼굴을 보기 껄끄러웠겠지만 형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조용히 누워있자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떠오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인지라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못 만난 채로 돌아가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오긴 했지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원망만 남은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을 앞둔 어머니를 보니 슬픈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어머니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우리 손주들도 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 아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굽어 살펴주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기도를 아픈 몸을 일으켜 또다시 벽을 보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분명 제 인생을 더 힘들게 했던 어머니지만 증오했던 어머니지만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은 제 감정은 평생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는 여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큰언니가 그러는데 글쎄 새언니가 전화해서 엄마 요양원에 보낸다고 동생들한테 다 연락 돌리라 그랬대. 나 참 기가 막혀서. 자기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할 입장이야? 저와 같은 처지에 여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저와 대부분 연을 끊고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쩌면 아들인 저보다 더 서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한 달에 요양원 비용이 150만 원인데 형제끼리 다 같이 나눠서 내자 그랬대. 말이 돼? 우리 돈 다 가져가서 입 싹 닦아놓고 이제 와서 왜 돈을 달래? 돈은 우리가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동생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오빠도 그 얘기 들었나 해서. 어쩔 거야? 뭘 어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바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연락은 받은 거냐? 네 동생한테 연락 넣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 저는 형님의 말에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구만.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다음 주 내로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까. 아주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여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형님이 하든 형수가 하든 해야죠. 왜 형제들한테 돈을 걷어요? 형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너도 어머니 자식이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은 형님이 알아서 지셔야죠. 그럴 작정으로 우리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었어요? 가로채?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놈아. 그건 제가 형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것도 뺏어갔으니 형님이 내 자식된 도리도 같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또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달이 150만 원이나 하는 병원비를 지금 나 혼자 대라는 소리야?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죠. 15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서 모시세요. 땅이라도 팔아서 되시든가요. 그 땅은 팔리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주고 소처럼 부려먹으려던 거 겨우 탈출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못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돈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으로 보이세요? 너 말 다 했어?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해가면서 어머니 내가 모셨어. 이제 나도 모르겠다. 데리고 가든 병원에 입원시키든 니네 집으로 가든 니들이 알아서 해. 지금 하도 헛소리를 해서 내가 묶어놨다. 그런 줄이나 알아라. 그러고는 큰형님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헛소리를 해서 입을 막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왜 묶어놨다는 거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겠지. 그냥 위협하는 거 아니겠어? 원래 그러셨잖아요. 그러고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안 그럴 거지? 뭐가? 요양원 비용 나눠서 내자는 거 말이야. 안 줄 거지? 그러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랑 수십 년 살아온 아내가 저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형님이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매달 150만 원이나 쓰려니까 아까워서 이 돈 가지고 생색낼 생각인 거지. 진짜 어머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집이랑 땅을 팔아서라도 그 병원비를 못 내겠어? 의사 손자도 있고.
저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무 자르듯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천륜인 것도 알고 있었죠. 나도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 자식이잖아. 큰아들 작은아들을 떠나서 내가 어머니 아들로서 이대로 나 몰라라 하고 보내버린다면 나는 그게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를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겠지. 여보,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내 도리는 다 해야지 싶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형님은 형님이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래야 잊고 살아. 아내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불쌍해. 제대로 정 한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누가 들으면 지어낸 얘기라고 하겠어. 내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믿겠어. 참 세상 별나다. 당신이 착해서 탈이야. 왜 남들처럼 모질지 못해?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와서 어머니가 불쌍해졌어? 어머니 불쌍하지. 그렇게 누워 계신 걸 막상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 그런데 어머니가 애틋해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그냥 돈 때문에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싶지가 않어. 차라리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것을 뭐하러 다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돈 몇십만 원씩 주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헐뜯고. 이제는 안 그럴래. 낮은 소리로 가만가만 말하는 저에게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되어 어머니의 입원 날이 되었을 때 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향해 운전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형제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게 만드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어느 주말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노인분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보행신호가 바뀌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 노인분을 도왔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분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청년은 어떻게 노인을 도왔고 그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격한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지하철역 부근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역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이 분주한 곳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들은 바삐 오가고 사람들도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한 노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분은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고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일 때 시작한 걸음이었을 텐데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노인분은 아직 횡단보도 중간쯤에 계셨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리다 보니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뒷차들이 빨리 오고 있었고 노인분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들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막아 노인분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노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차 운전자들이 왜 움직이지 않냐는 듯 경적을 울렸지만 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인분에게 다가가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망설임 없이 노인분을 번쩍 업더니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놀라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청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행인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르신. 제가 차를 막을게요. 한 행인이 말하며 주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청년 덕분에 노인분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노인분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노인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 청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조심히 다니세요. 그날 그 청년의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나섰고 그로 인해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작은 선행은 노인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청년의 작은 선행이
노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